이 영상에서는 거시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제성장 개념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우리는 경제성장을 정의합니다. 경제성장의 원천에 대해 논의합니다. 또한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 따른 회복과 경제성장을 구분합니다. 아울러 단기 경제성장과 장기 경제성장 사이를 구분합니다. 경제성장의 정의부터 시작합시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들어봤겠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시간 경과에 따른 한 나라의 실질 산출량 및 잠재적 산출량 증가로 정의됩니다. 이전 강의를 환기해보면 산출량은 국내 총생산, GDP, 수치를 사용해 표기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우리는 경제성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의 척도는 시간 경과에 따른 해당 국가의 국내 총생산의 변화입니다. 그럼 제가 두 개의 상이한 국내 총생산을 하나의 방정식으로 합치겠습니다. 하나는 GDP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앞선 기간의 국내 총생산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그걸 GDP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에 100을 곱하면 경제성장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한 나라의 성장률은 두 기간 사이 국내 총생산을 100분율 증가로 나타낸 겁니다. 따라서 경제성장은 시간 경과에 따른 한 나라의 국내 총생산 증가로 정의합니다. 실질 국내 총생산과 잠재 국내 총생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성장의 원천에 대해 논합시다. 경제성장은 한 나라의 생산 요소를 양적으로 증가시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을 환기해보면 생산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을 말합니다. 시간 경과에 따라 한 나라의 토지, 노동, 자본이 어떻게든 증가하면 그 나라의 실질 및 잠재 산출량을 증대시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제 성장 요인을 세분화해 봅시다. 한 나라의 토지, 노동, 자본의 증대를 유발하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실제로 경제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큰 부분은 기술입니다. 새로운 기술은 토지 생산성을 증대합니다. 예를 들어 농장시설, 농약, 산업용 비료와 같은 농업기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농업기술로 나라의 비옥한 땅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토지 자원의 생산성이 커지면서 한 나라의 잠재 및 실질 산출량이 증대됩니다. 노동은 또 다른 생산 요소로 인구 증가와 이민을 통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민은 인구 증가를 이끄는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이민자들은 한 나라의 실질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이민자들은 노동 인구의 규모를 실제로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잠재 산출량 수준이 증가합니다. 자본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자본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증대함으로 노동자의 잠재 산출량을 증대시킵니다. 무엇이 자본의 증가를 끌어낼 수 있나요? 이것을 우리는 투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투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투자는 새로운 장비나 기술, 기계 또는 제조 도구에 대한 기업의 지출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몇 가지 요인들입니다. 신기술, 이민이나 출생률 증가를 통한 인구 증가, 신기술에 대한 투자 등이 성장 요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산성 증대를 야기합니다. 생산성 증대란 투입 단위당 최대치의 산출량의 증대를 의미합니다. 기술 확대와 기술 향상, 투자 증대와 자본 향상은 노동자의 생산을 증대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한 나라의 재화와 용역의 실질 및 잠재 산출량을 증대합니다. 이것들이 경제 성장의 주요 원천입니다. 이제 잠시 후에 우리는 그래프를 살펴보면서 경제 성장을 그래프에 어떻게 도식화하는지 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앞서 여기서 경제학 학생들 사이 흔히 혼선을 겪는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회복과 성장에 대한 구분입니다. 회복이란 용어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경기 순환을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회복이란 한 나라가 경기 후퇴 이후 산출량 증가를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 회복은 경기 후퇴 이후의 산출량, 즉 국내 총생산이 증가할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래프에서 빠르게 도식화해봅니다. 미국이 수요 부족 경기 후퇴를 경험한다고 칩시다. 총수요 하락으로 산출량은 감소하는데 이를 AD1이라 합니다. 완전 고용 수준 이하로 감소합니다. 그 수준을 Y1이라 합니다.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은 장기 총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경우입니다. 우리는 그걸 YF이라고 합니다. 총수요 감소는 경기 후퇴 갭을 유발합니다. 이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입니다. Y1과 YF2 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그게 바로 경기 후퇴 갭입니다. 만약에 이 나라 미국이 경기 후퇴 이후에 총수요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경제 성장을 경험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자, 한번 봅시다. 총수요가 다시 증가했는데 이전 상태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 고용 수준에 한 수준 더 가까워졌다고 칩시다. 이 나라는 지금 국내 총생산이 Y2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물가 수준이 상승하면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을 수반했습니다. 제가 물가 수준을 표기하는 걸 깜빡했네요. 우리는 그걸 PL1이라 합니다. 이제 물가 수준은 PL2로 상승했습니다. 약간의 인플레이션이 존재하고 산출량은 Y2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인가요? 자, 경제 성장의 정의를 다시 살펴봅시다. 우리가 경제 성장 여부를 판단하려면 실질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 증대 두 개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Y1에서 Y2로의 회복은 앞의 것 실질 산출량 증가를 야기했습니다. 미국의 실질 산출량 증가를 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잠재 산출량 증가는 아닙니다. 잠재 산출량은 이 나라의 장기 총공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바로 잠재 산출량은 YF이라고 명명한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입니다. 미국이 경기 후퇴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경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이 경제 성장을 논할 때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경제 성장은 실질 산출량 증가와 잠재 산출량 증가 모두 필요합니다. 경기 순환에서 회복 국면은 다소 경제 성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질 산출량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나 회복은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기 후퇴에서 회복할 때 해당 국가의 잠재 산출량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른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를 지우고 경제 성장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다른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에서 경제 성장이 어떤 모양일지 도식화해 봅시다. 총수요가 증가하는 상황부터 시작합시다. 예를 들어 감세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여 소비 증대를 야기합니다. 총수요의 증가 하나만으로 경제 성장의 사례가 될까요? 총수요 증가 효과를 살펴봅시다. 단기적으로 산출량이 YF2에서 Y1로 증가했습니다. 아울러 이 나라의 재화와 용역 수요가 PL1에서 PL2로 증가한 까닭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생겼습니다. 실질 산출량이 증가했습니까? 실질 산출량이 단기적으로 완전 고용 이상의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나라의 인플레이션 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경제 성장의 첫 요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단기 경제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실제 중요한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인플레이션 갭을 경험하면서 산출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단지 단기적 증가일 뿐입니다. 단기 경제 성장은 단지 총수요만 증가할 때를 말합니다. 그것으로 실질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의 장기적인 증가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배웠듯이 단기적인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임금과 생산 비용이 상승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경제는 생산비 상승에 따라 단기 총공급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자기 교정을 하게 됩니다. 총수요만 증가한다고 장기 경제 성장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성장을 창출하지만 장기적으로 경제는 완전 고용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요소 비용과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 수준의 산출량을 완전 고용 수준으로 다시 감축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단기 경제 성장인데 꽤나 경제 성장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고 실질 산출량이 증가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장기 경제 성장이 아닙니다. 장기 경제 성장은 다시 말하지만 실질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이 모두 증가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도표를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경제 성장이 달성되는 상황에서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경제 성장이 총수요 총공급 그래프에서 어떤 모습일지 논해봅시다. 자, 미국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칩시다. 이민과 출생률 증가로 미국인 인구수가 증가했다고 칩시다. 길게 보면 이 말은 노동 인구가 증가하고 가용 노동자가 더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노동 인구의 규모가 증가하면 값싼 노동자가 생깁니다. 경제에서 일거리를 놓고 더 많은 사람이 경쟁함으로 단기 총공급이 증가합니다. 단기 총공급 증가는 노동 인구 증가가 낳은 한 가지 결과입니다. 임금은 낮아지고 생산비는 감소합니다. 그러나 노동 인구 규모의 증가는 잠재 산출량 수준도 끌어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노동자가 국가 경제 활동에 기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 총공급이 LRAS 1로 증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이 단기 경제 성장이나 경기 후퇴를 벗어나는 회복 이상의 것임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노동 인구의 증가는 놀랄 것도 없이 경제 전체의 수요 수준도 증가시킵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라 소비가 늘어납니다. 또한 총수요 증가도 역시 보게 됩니다. 결국
세 가지 곡선 전체가 증가하는 결과가 됩니다. 따라서 완전 고용 수준의 산출량이 증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경제 전반의 수요가 확대되고 경제 전반의 공급이 확대되고 잠재 산출량과 실질 산출량 수준도 증대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장기 경제 성장을 도식화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뭔가요? 이 모든 세 가지 곡선이 증가한 것을 보았습니다. 잠재 산출량이 증가했으므로 장기 총공급 LRAS가 외향 이동합니다. 생산 비용은 단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노동자 공급이 증대되었으니까요. 또한 총수요도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소비자가 더 늘어난 탓도 있고 자본 내지 기술 확대로 생산성이 증대한 탓에 임금이 증가한 탓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세 가지 모든 곡선이 외향 이동하는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실질 및 잠재 산출량 수준도 새로운 완전 고용 수준의 균형으로 증대되었습니다. 단기 경제 성장은 총수요만 증가할 때 달성됩니다. 또는 에너지 물가처럼 요소 비용의 일시적 감소로 인해 총공급만 증가할 때 달성됩니다. 그러나 장기 경제 성장은 그 나라 경제에서 토지, 노동, 자본이 양적으로 증가한 결과 실질 산출량과 잠재 산출량이 동시에 증가할 때만 달성됩니다.